자, 오늘 아티클 리뷰는 뭐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읽어야 된다. 뭐 이런데 히블리 선생님 거 뭐 제일 먼저 읽고 핀 선생님, 버마스 선생님 거 한 두 개 정도 읽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기본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번에 꼭 먼저 읽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이 리터처입니다. 다른 리터처를 먼저 읽으면 안 좋아요. 사실은 제가 수업할 때는 이게 챕터 3인가 4인가 그렇잖아요. 이 기열 선생님의 다른 챕터 못 읽게 해요. 이 챕터 먼저 읽고 다른 챕터를 읽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게 인트로덕션, 뭐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그 이유가 있는 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 원 센스라 그러죠. 야, 문항 생성한다 그러면 비하 선생님 이런 이야기합니다. 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사람 머릿속에 그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을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림 정도를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바꿀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멀티미디어 정도 다루면 이게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면 이게 그림을 이렇게 막 만들려고 하는 게 그래픽컬 엘리먼트 막 들어가려고 하면 뭡니까? 막 그래픽 디자이너 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많이 만들려면 그러면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large number 많이 만들어내는 거에 어드밴티지라고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문장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however라 그랬잖아. 아니라고. 그게 AIG의 장점이 뭘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만드는 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많이 만들어서 숫자가 좀 많아지면 그래, construct preservation에는 도움이 되지. 테스트 시큐리티에는 도움이 돼. 그쵸? 그리고 뭐 not insignificant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시할 정도로 적은 건 아니야. 아니 뭐 construct preservation에 도움이 되지. 언제? 우리가 멀티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 때 그때쯤 되면. 근데 however라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어드밴티지는 그림 바꾸고 뭐 하고 할 때 어느 정도 도움되는 거고, 실제로 AI를 하는 이유는 만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엠브레슨 쌤하고 비아 선생님이 하잖아요. 숫자 많이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난이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난이도가 왜 varying을 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거고, 그 용도라는 거예요. item generation. 그래서 그냥 뭘 많이 만든 거를 efficient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완곡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지금 글 쓰는 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림 정도 수준 아니면 AI가 에피션트 하지 않다니까. 내가 그림하고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잘 다루지 않으면요, 프랙티컬리티가 없어요. 사실은. 숫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싸지 않다고. 이게 효용 대비로 효용이 없어요. 프랙티컬한 수준으로 넘어가면 거의 효용이 없어요. 내 10년 해보니까 이해가 가슴속에 확확 와닿아. 이 말 들을 때마다. 그림은 비용이 굉장히 하나당 진짜 어떻게 보면요, 그림 들어가는 문항은요, 그림이 대부분 가격입니다. 드래프트에.
그림 하나 그리는데 20만 원씩 30만 원씩 줘야 되는데 디자이너 옆에 붙어가지고 한 장 그리는데 어디 가서 그럼 내 문항이 그림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싸게 효율적으로 만든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지 씨? 내가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잖아. 리더십 리뷰할 때. 거짓말은 거 빼라고. 안 그러면 선생님도 라이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에피션시를 이야기하냐고 당신이. 얼마나 이게 느리고 힘든데 무슨 근거로 비용을 줄인다는 이야기를 하냐고. 얼마나 이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트레이닝 해라, 엔진 깔아라. 돈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possibly cheap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내가 과학자잖아 우리. 페이퍼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쓸 수 없어요. 이론도 아니고 프랙티스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고. efficiency라는 이야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100만 번도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격 싸게 만든다는 얘기 굉장히 조심하세요. 언제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멀티미디어 문항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모형 보여줄 때 그때는 해도 돼. 야 이거 봐라, 이거 일일이 그리는 거에 비해서 내가 진짜로 이게 싸지. 근데 약간 단어 바꾸고 숫자 바꾸고 뭐 말 바꾸는 거 가지고 내가 이그젬플이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뭐 싸게 만들어집니다. 아니지, 그 단어 바꾸려고 배워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이 하는데. 오버킬입니다. 돈으로 보면 오버킬이에요 그거 다. 내가 봤을 때 그냥 수작으로 만드는 게 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상한 페이퍼 갖고 와가지고 우기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이거는 그래, 그림 아니면 별로 효과 없다 치자. 오케이. 멀티미디어 막 다루고 있죠. 진짜 테크놀로지 많이 써가지고 막 하고 나는 저 러닝으로 모는 거죠. 러닝이면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테스트해서 그냥 문항 만드는 거, 그거는 그림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고 혹은 막 문장이 바뀌어가면서 막 진짜 복잡한 거 있죠. 오 박사님 팀 막 이렇게 만드는 거 막 온톨로지 어마어마한 거. 근데 그것도 싼가? 그래서 싼가? 아니에요. 온톨로지 만드는 가격도 있고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그거 싸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을지 안 좋을지 nobody knows. 그림은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아, 이 정도 그림을 다이내믹하게 그리면 성능 된다 갖고 보자. 왜냐면 내가 당장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그림 하나하나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entail accounting of variability in item difficulty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item generation이 defined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한 문장 있죠. 도대체 entailing 한다, accounting variability in item difficulty 이 문장 하나 오늘 알면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 하나를 이해하기가 요 한 문장이잖아. 문항 생성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프로덕션 아이템의 efficiency가 아니라 아닌 건 아니지만 not just라고 했잖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이템 difficulty의 별량을 변동을 설명하는 것을 entail 아주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디파인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validity implication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validity implication of item generation이죠. 이 챕터가. 내 이야기를 듣지 말고 이 한 문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년이 걸려요. 한 문장을 이해를 하는데 우리 딥 리딩이라는 거 있잖아요. 좀 딥 띵킹하고 딥 리딩 좀 해.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페이퍼 적을 때. 자, 그러면 은지 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니, 아이템 difficulty가 왜 varying 하지? 그렇죠? variability of in item difficulty라고 봅시다. 각 문항마다 난이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난이도를 추정한 거였지. 잘 보세요. 옛날에는 IRT 그냥 IRT 모형이나 클래시컬 테스트나 뭐 이거는 뭡니까? 난이도를 추정하는 거야. 난이도가 얼마 정도 될까? 굉장히 정밀하게 최대한 정밀하게 추정하는 거였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꾸 내가 왜 IRT를 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수준이 데이터 가지고 그 데이터에서 그 상황에서 그 학생들한테 나이터가 어느 정도 될까? P-밸류가 얼마가 되나? 베타 밸류가 되나? 그 찾아내는 게임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뭐에 목말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난이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난이도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본인의 월드가 세상이 난이도 추정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 베이지안만 해도 막 IRT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 굉장한 것 같거든. 근데 사람들은 목말라 하는 거는 아니. 왜 이 문항의 난이도하고 저 문항의 난이도하고 어떨 때는 비슷하고 어떨 때는 다르고 언제 달라지고 언제 같아지는지 설명하고 싶어. accounting for라 그랬잖아. 그럼 설명을 하는 모형이 필요하잖아요, 은지 씨. 설명하는 모형이 필요한 거야. 그 우리 difficulty 모형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게. 왜 다를까? 왜 이 난이도는 어렵고 쉬울까? 그냥 얘가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Generative Assessment, Item Generation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만들 때 제가 교육을 참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만들 때 여기 한번 바꿔봅시다. 그림도 한번 바꿔봅시다. 소리도 한번 바꿔봅시다. 뭐 바뀌니까 좋거든. 클릭하니까 뭐가 펑펑 나오고. 처음에 좀 끌어당기려고 이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단 AIG 교육부터 하는 것도 있어요. 나의 잘못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한테 뭐 validity 이야기를 막 굉장히 할 수가 없잖아. 사이코메트리시는 validity 자체가 중요하고 난이도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데 만들어 놓고 난이도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시작을 안 했다고. Please. 이 관점에서 안 보면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요. 아시겠죠?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요. 시작점이 다른데. 페이퍼 여기서 그만두셔도 돼요. 읽는 거를. 뒤에 안 읽어도 됩니다. 이 한 문장만 내가 갖고 갈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야 숫자 바뀌는데 그림 하는 거나 좀 하시고 however 이거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지쌤 이 얘기를 이 페이퍼 한 2번쯤 읽었죠. 3번쯤 하죠. 그죠? 그럼요. 머리 안 들어옵니다. 이해가 돼요. 왜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지. 쌤이 이렇게 피 터지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옵니다. 수산쌤하고 비아 선생님에게 안 들어와요. 수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뭔 말하는 건지. 딥 리딩이 안 돼요. 자, 또 하나. 아이템 디피컬티를 설명을 하면요. 잘 보세요. 은지쌤. 아이템 디피컬티를 설명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지? 왜 이게 어렵고 이 문항이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요. 우리는요.
학생의 스코어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스코어가 100점이에요. 얹으세요. 스코어가 100점하고 100점을 설명하고 싶어요. 어떨 땐 내가 애가 100점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80점 맞았어. 시험에서. 그럼 스코어를 설명하고 싶잖아. 왜 어떨 때는 100이고 어떨 때는 80이지? 결국에는 스코어를 설명하려면요. 잘 보세요. 그 시험의 난이도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스코어가 100점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 어려운 시험에서 특히 스코어가 varying 할 때는 어려운 시험에서는 애 성적은 똑같지만 80일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예요. 별거 없습니다. 내가 왜 80점에서 100점 맞냐? 100점에서 80점 맞냐? 내가 까먹었거나 배웠거나 시험이 어려워졌거나 쉬워졌거나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요 설명이라는 게 스코어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변했거나 잘 보세요. 내가 변했거나 시험이 쉬워졌거나 어려워졌거나 내가 변한 거는 뭐 있습니까? 내가 학습을 했거나 유출시켜가지고 시험을 다 딸딸 외워가지고 나는 능력은 안 늘렸는데 딸딸 외웠거나 아니면 시험 자체가 바뀌었거나 자 그러면 학생이 변화하는 거는 그렇다 쳐 제끼고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학생의 스코어를 설명하려면 그 시험의 난이도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내 난이도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것은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갖는 것은 스코어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 의미, scale score, 학생 점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린 존재하는 겁니다. 난이도에 대한 의미, 시멘틱. 이게 도대체 0.7이 뭐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학생이 받은 1.4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설명력을 증강시키려고 앉아 있는 거라고. 숫자, semantic of numbers, numerics. 우리 다 수치화시켜서 하잖아. 난이도도 그렇고 성적. 그쵸?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뭐였어요? 수치를 추정하는 거였고. P-value나 베타 밸류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이었고,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한 레벨가 높은 모형이에요. 철학적으로 높은 거라고. 뭐 하려고? 나는 난이도를 추정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는다. 난이도를 설명하고 싶다.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이거 모형이 잘 셋업돼서 내가 그거를 갖고 있으면 어때요? 설명력이 높은 거죠. 설명력이 높은 것은 validity가 높은 것입니다. interpretation use에서 내가 더 많은 디테일하고 더 자세한 더 traceable한 그것을 과정으로 내가 이 학생의 성적을 설명할 수 있잖아. 변화를 설명할 수 있잖아. 그게 within person barrier 붙으면 학생 뭐 growth가 되는 거고 across person이면 이 애와 저 애의 성적이 어떻게 다른지 나는 더 잘 설명할 수 있어. 0.4 차이 나는 게 뭔지 나는 설명할 수 있어. 그렇게 돼. 그래서 이게 validity하고 연관이 되는 거야. interpretability. 그래서 그 전체가 구상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구상을 이루는 과제에 대해서 내가 전부 더 잘 예측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가지면 구상에 대한 representation이 높아지는 거고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두 가지 앵글이 있어요. 이 내가 하는 과제가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representation도 여기에 속해버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케인 선생님처럼 얼마나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랜덤 샘플 했는가도 내가 과제를 쫙 만드는 엔진이 있으면 유니버스가 어느 정도인지, 전체 집합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설명할 수 있잖아. 그 속에서 랜덤리 샘플 됐구나, 셀렉트 됐구나 하면서 그 추론,
평가적인 추론이 타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싫으면 도망가면 돼요. 박사에서 도망가면 돼요. 난 계산하고 그냥 석사면 충분합니다. 계산하는 거. 유튜브도 많고. 박사는 여기를 이야기를 해줘야 validity 논문이 나와. 박사 논문이 나와. 대부분 박사 논문에서는 그냥 네가 여기서 타당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아이템 제너레이션 위험하다니까. 자꾸 끌려. 굉장히 끌려요. 뭐 숫자에 끌려. 눈에 나오는 게 뭐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끌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accounting of such psychometric attribute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construct representation, 스코어에 대한 construct representation을 서포팅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난이도를 설명하는 것은 뭐라고요? 스코어에 대한 construct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interpretive validity argument. 케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 선생님, 미스 레비 선생님, 비하 선생님, 다 뭐 ETS 쪽이기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item generation이라는 것으로 해야지 내가 스코어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된다.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유니버스의 domain of task를 잘 만들었는지를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도 되고 설명력 두 개 다 같다. 그거 하려고 item generation은 시작이 됐다. generative approach는 시작이 됐다. 싸게 만든다고 자꾸 뭘 자꾸 싸게 만들어야 하면서 싸구려로 만들지 말란 이야기가 뒤에 소리가 안 들리시죠? 고함 지르는 소리가. 선생님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뭐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고 아까 숫자 이야기 하셨죠? construct preservation.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잘 만들고 일반화돼 있고 굉장하게 일반화 잘 돼 하이 퀄리티의 숫자가 많으면 construct preserving도 해주고 representing도 해주고 양수겹장인 거예요. 이거는 이 게임은 아시겠죠? 근데 양수겹장을 자꾸 한쪽을 빼지 말라고. 원래 있었던 이걸 빼지 말라고. accounting for variability of item difficulty, 스코어에 대한 설명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걸 빼지 말라고. 페이퍼 적을 때. 본인이 이해 안 되니까 그냥 빼버리잖아. 하다가 이건 모르겠다. 알았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빼고 숫자 많은 거는 이해가 되거든. 그것만 주구장창 적는 거예요. 싸다고 또 뭐 거짓말하고 싸지도 않는데. 어떻게 학생이 자 여기 이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학생이 이해하는 건가? 배우는 건가? 혹은 배우는 과정 전체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서 평가를 만드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에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어떻다고요? 내가 학생이 스코어가 나올 때까지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학습하고 어떤 요소에 의해서 어렵고 이런 걸 전부 다 좀 설명해 보려고 surrounding construct 이렇게 해보려고 detailed analysis를 하려고 완전히 굉장히 construct에 대한 굉장히 뭡니까 자세한 분석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를 evidence center assessment design approach와 이거는 뭡니까 주로 좀 educational measurement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뭡니까? 도대체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학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렇죠? 그건 굉장히 인신농적이에요. 도대체 학습에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그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한 비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이템 제너레이션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도대체 학생은 어떻게 배우는가? 코그니티브 쪽 관점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전체가 어떻게
평가가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가. 그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템 제너레이션에서. 아시겠죠?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이제 all decision에 들어가는 거고. common core standard 뭐 어쩌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4개의 레벨로 나눈다고 보자. 4레벨로 나눈다고 보자. 그 뭐 CCSS는 4개의 레벨로 내서 하는 거. 한국은 뭐 5레벨, 5수준으로 나누고 뭐 그거야 뭐 알아서 하는 건데.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수준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classify student accuracy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정보를 막 aggregate 해서 이것저것 선생님의 인풋, 시험도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수준으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수준 4개 나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 수준에 어떻게 학생을 정확하게 배치할 건가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배치할 때, 자, 니는 여기로 가, 니는 여기로 가라고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너는 이걸 잘했으니까 90% 이상 했으니까 레벨 1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 과제가, 그 과제의 difficulty가 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difficulty가 설명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이 decision 자체가 accurate 하게 되잖아요. 사수준으로 보내는 거. 그는 팔러시하고도 관련돼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난이도를 추정할 때는 뭡니까? IRT 같은 거 쓰면 참 좋다. IRT 같은 거 참 좋다. 난이도를 추정해서 할 때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사수준을 이렇게 배치할 때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 때 다 들어가요. 뭐 앵거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스테이크도 먹고 뭐 많이 하잖아 우리. 그다음 추정할 때 IRT도 하고 하는데 뭐라고요? 이것들을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문항이 만들어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기 전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의 프로듀싱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항이 만들어지기 전 스페시피케이션을 굉장히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모형 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이때 말하는 모형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컴퓨터라이즈드 모형이 아니라 다큐멘트 같은 거예요. 아이템 모형, 태스크 모형. 은지쌤, 이제는 태스크 모형과 아이템 모형이 구분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태스크 안에 아이템 너무 간단해서 하나의 질문 정도만 들어가면 그냥 태스크 모형하고 아이템 모형하고 같은 거고. 그죠? 아니, 문학 모형들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온톨로지에서 여러 가지 문학 모형이 나오게 만들면 그 전체 집합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태스크 모형이라고. 묶인 것. 그럼 이제 문학 모형이 태스크 모형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간단해지면 두 개가 위상이 같아져요. 아이템 모형 equal to 태스크 모형 되는 거. 개별자로 놔두는 것보다 묶여서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설명력이 좋겠죠. 얘네들은 하나 묶인 거야. 온톨로지도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가 훨씬 좋죠. 뭐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생성이 가능할 정도. 잘 보세요. 이게 원래는 그냥 아주 자세하게 만드는 문서 같은 거였었어요. 이 문항은 뭐야?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블루프린트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생성이 될 정도로 자세하게 만들어 봐. 옛날에는 그냥 말로 여기에 블룸스택스 이원 목적 분류에 따라서 이 문항은 여기에 있고 뭐 저기에 있고 이 교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그냥 만들었잖아. 사람이 만들었잖아. 근데 그 이원 목적 분류에 따라 가지고 그게 있어야 돼. 있는데 기계가 생성할 정도로 자세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거 던져주고 사람한테 보고 해석해가지고 알아서 만드세요가 아니라 여기서 극명한 차이를 보냅니다. 아니, 이원 목적 분류표 보고 사람 보고 만들어라 그랬잖아. 그래 놓고 거기에 맞네, 안 맞네, 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끼리 싸우다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뭐 더러워서 뺐어요. 수백 년간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한계가 있다고. 거기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던져가지고 만들어라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계 생성, 우리는 이제 심지어는 기계 생성이지. 사실은 처음에는 기계 생성이 아니었어요. 그 룰이 너무너무 명징해서 히블리 선생님이나 예를 들어서 히블리 선생님이나 핀 선생님처럼 그 룰이 너무너무 명징해서 사람이 누가 하든 간에 항상 다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있죠. 룰 만들어서 모형, 룰 베이스드 제너레이션 해보자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 놓고 그냥 던져가지고 사람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은지쌤 느낌이 와요? 아니, 생성이 될 만큼 sufficiently detailed 되는 룰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세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자세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심지어는 기계가 변형해서 하려고 하면 어때요? 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서는 기계 변형 이야기도 안 했어요, 사실. 수작업 변형입니다. 근데 누가 해도 되는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근데 은지쌤 같은 경우는 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지금? 프로그램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뒤에 백그라운드 다큐멘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그냥 뭘 바꾸는 것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 뭘 바꾸는 것만. 그게 AIG라고 본 거야. 뭘 바꾸어서 그냥 뭐 그림 나오는 거를 AIG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룰을 만드는 거예요. 룰 베이스드 제너레이션이에요. 모델 베이스드 제너레이션, 제너러티브 모형이라고 어세스먼트라고. 생성할 수 있을 만큼 그 룰을 다 명징하게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생성이 될 만큼. 같이. 페이퍼워크에서 갑자기 사람 보고 뭐, 자, 여기에 맞춰서 문항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게 기계화가 될 만큼 하면. 근데 옛날에는 또요, 템플릿이요, 그냥 다큐멘트였어요. 할만 했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만큼 해야지 진짜 클리어한 거고 생성에 앰비규티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디서 딱 걸립니까? 기계가 이해할 만큼로 다 한번 프로그램 짜봐. 하니까 거기서 부러지는 거예요. 대부분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기계가 변형할 만큼 그 룰을 잘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슈는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멀티 레벨 IRT 하면 되는 거고, 이슈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에 대한 이슈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Model Based Approach to Produce Item이라고. 크게 보면. 옛날에는 뭐였어요? Human Writing Approach였고, 어? 휴먼이 문항을 만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때는 기계는 아니에요. 사실 머신 제너레이션 얘기는 안 하셨었어요. 그래도 모형에 의해서 문항이 생성되게끔 하는 룰은 다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룰 베이스드 제너레이션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게 컴퓨터라이즈 되면 이제 머신 제너레이션을 내가 부르는 거. 머신 제너레이션. 근데 두 가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theoretical 한 거하고 practical하고 두 개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뭡니까? 문항을 만들었지만 아니야. 문항 만드는 이 원리가 더 중요해. 생성시키는 원리가 중요해. 문항이야. 원리에서 생성하면 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까지 있는 교과서는 뭡니까? 뭐 문항을 하나 만들어서 calibration, 그걸 my precious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게 문항이 돈이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야, 문항은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더 돈이야.
문항 그거야. 뭐 쓰고 버리고 하면 되지. 뭐 거기에 목심 내나. 그 제가 그러잖아. 인스턴스는 저장 안 해도 된다고. 프로그램만 꽉 쥐고 쓰면 된다고. 아이템하고 문항 모형은 뭐라고요? 원래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포멀라이즈 한 거예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형식적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냥 누가 와도 생성해도 똑같아. 사람이 이제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생성하는 부분. 누가 와도 그 스페시피케이션 따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항이 생성되는 룰 베이스드라니까. 하는 김에 컴퓨터라이즈 하는 거고. 사람이 또 이거 하니까 재미없잖아. 기계가 다 변형되게끔 하면 더 좋지. 우리는 지금 오토매틱 들어가서 한 RM 제너레이션이잖아. 그러니까 기계화된 문항 생성은 이거 프로그램 짜는 게임이에요. 그럼 그 속에 그 프로그램 속에 construct 뭐 해야 되는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subject matter content expert도 얼마, knowledge도 얼마 없는데 룰을 막 만들어가지고 생성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아노바 테이블 배우는데 문제 풀지도 잘 못하는데 그 원리가 다 있는 거라도 구현하려니까 좀 힘든 거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깊어지면 할 수 있어요. 화이팅! 근데 해보니까 좋죠. 그 원리를 validation도 되고 거기에는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이야기 predetermined psychometric attribute가 나올 수도 있게끔 it becomes possible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교화되면 심지어는 뭡니까? 어떤 특정 난이도가 나오게끔 하는 모형도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끊어 먹는다. 이렇게 다 끊어 먹어. 이렇게 이렇게 그것만 잘라가는 거야. 야 그랬잖아. 뭐 난이도 예측 다 아니 난이도 difficulty 모형까지 셋업이 되면 된다니까. 근데 difficulty 모형을 셋업을 해야지 그러면. 아시겠죠? 난이도 설명 모형을 셋업을 하면 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프리테스팅하고 다를 바 없이 empirical 데이터 필요해. 그렇게 하려면 requires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잘라먹냐면 너 AIG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프리테스트도 하나도 안 하고 어느 순간에 0.7 되는 문항 생성할 수 있지 않냐. 여기서 잘라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선생님 얘기를 잘라먹고 뒤에 이야기 안 해버리는 거야. requires empirical work 합니다. 프리테스트 하듯이. not unlike 뭡니까? 익벌이잖아. 한다고. 해야 된다고. 언제까지? 이게 expectation 되는 게 생성될 때까지는 프리테스트 해야 돼요. 데이터 필요하다고. 이게 끝나고 나면 난이도 모형이 셋업돼서 셋을 다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새로 생성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난이도 모형 잡힐 때까지는 엠피리컬 데이터 필요합니다. 굉장히 비싼 프로세스예요 이게. 해보고 조절하고 다시 바꾸고 해보고 조절하고 다시 바꾸고 그 과정이 필요해요. difficulty 모형 할 때 난이도를 설명하는 모형 할 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그냥 뭐 카파 AIG 소프트웨어 뭐 있다고 뭐 앉아가지고 뭐 난이도 예측 다 됩니까? 만들어서 데이터 돌려서 예측 모형 만들어서 분석해서 얼마가 되는지 뭘 바꾸니까 난이도가 바꾸겠더라 하고 부족하면 더 하고 데이터 더 필요하면 더 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예측대로 되는지 나누는지 검증해야 된다니까. 내 모형이 예측대로 내 모형이 난이도를 예측하는 대로 얘가 만들어내는지 설명해내는지 그게 안정화됐을 때 머신러닝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니 기계
기계학습이 좋잖아. 그럼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니까. 여기는 기계학습 프로세스를 돌려요. 뭐 아무것도 없이 앉아가지고 뭐 카파 AIG 썼으니까 난이도 뭐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기 시작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밑도 끝도 없이. 또 문항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제대로 된 문항도 아니구만. 난이도 설명하려고 예측하려고 각 잡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아 이렇게 바꾸면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바꾸면 쉬워질 거야. 그런 디터미넌트도 없어요. 모형 만드는데. 그냥 아무거나 바꿔놓은 거야. 그럼 뭐 아무거나 나오는 거지. 나머지 예측 모형이 안 되지. 태스크 모형 왜 만든다고 그랬어요? 은지쌤. 같은 온톨로지에서 이렇게 바꾸면 어렵지. 이렇게 바꾸면 쉽지. 이렇게 이 요소를 더 넣으면 더 복잡한 모형이 되겠지. 딱딱 단타트시 왜 골프 칠 때 짧게 잡고 따박따박 때려가지고 문학 모형을 배치를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지 난이도 모형이 나오지. 내가 실험 설계하듯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학 모형을 실험 설계하듯이 만들어야 돼. 이러면 어렵겠지, 더 어렵겠지, 더 어렵겠지, 더 어렵겠지. 그래서 태스크 모형으로 묶어놔야지. 내가 디터미넌트가 있잖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잖아. 왜 어렵고 왜 쉬운지 설계했고 해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그래서 내 태스크 모형에서 3번 문항하고 2번 문항하고 평균간 잡아보니까 평균적으로 뭡니까? 아 난이도가 0.6 정도 되는 것 같아 얘는. 3번 문항 난이도 0.7 정도 되는 것 같네. 그 다음보다는 뭐예요? 3번에서 나오는 게 난이도가 7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뭘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7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0.7까지 예측을 할 때 어째 선생님 질문은 굉장히 좋아. 어느 정도 데이터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런 질문들은 있을 수 있지. 근데 해놓으니까 3번 문항은 뭡니까? 0.7이고 4번 문항은 어려운데 0.85로 뛰고 평균값이. 예. 그러고 우리가 하는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뭡니까? 누가 이 태스크에서 이 구상에서 0.7 정도 되는 문항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3번 문항 가서 만들어 주면 0.7 정도 되는 거예요. 난이도가. 그 예측해서 하는 거지 뭐. 이게 과학입니다. 뭐 근데 과학인데요. 그 매직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3번 문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한 수십 개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굉장히 스테이블 하더라. 0.7에서 굉장히 스테이블 하더라. 아, 그러면 3번 문항에서 뽑는 다른 것들이 0.7이겠구나 추정할 수 있겠네. 0.8을 원하면 4번 문항에서 뽑으세요, 그러면. 0.5를 원하면 1번 문항에서 뽑으세요. 내가 난이도별로 이렇게 나래비 시작해 놓으니까 여기가 0.5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뽑으세요. 태스크 모형에서. 근데 그 전 단계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만들어서 데이터를 먹여가지고 각 문항별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겠는지 하고 온톨로지 안에서 딱 잡아가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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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페이퍼 잘라 먹으면 안 됩니다. 띄엄띄엄 읽으면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페이퍼 하나를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difficulty of instance가 뭐라고요? 하게 되면 그렇죠? 뭡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니, 내가 예측한 대로 안 나왔어. 왜냐면 0.7 정도 나올 것 같아서 문항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자꾸 틀려. 0.7이 아니야. 더 어렵구나. 그러면 이 사람 여기서 굉장히 쌤 말씀 잘하셨어요. 아니, 만드는 놈이 잘 못 만들었나 보지. 그거를 따박따박 나게 만들어야지. 사실 그때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문항 만든 사람의 책임이지. 같이 지는 거예요. 이게 통계 모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문학 모형이 너무 막 변량이 많은 거는 문학 만드는 게 변동이 너무 많이 되게 됐기 때문에 좀 쪼개든지 변수를 조절하든지 그는 문학 모형에. 그래서 호모지니어스하게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지. 나 이 정도면 쓸만하겠네까지 하는 거야.
item writing knowledge에 달려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만드는 거는. 쌤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이코멘트 입장에서는. 모형 만들 때 잘 만들어라. 잘 만든다는 여기서 잘 만든다는 건 뭡니까? 너무 라우지하게 만들지 말고 첫 번째 문항에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바꿀 때 너무 깊은 변형하지 말. 깊은 변형은 누가 먹으라 그랬어요? 언제쌤? between item 모형으로 매기는 거예요. within item 모형은요. difficulty 최대한 줄여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항 모형이 같은 온톨로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난 세트로 묶으면서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between item 모형으로 난이도는 먹고 아니, 이 난이도의 별량은 between item으로 먹기는 거, 모형으로 먹이는 거고 within item 모형에서는 뭐라고요? 약간의 variation만 두자.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만들 때. 그러니까 문학 모형을 줬을 때 사람들이 문학 모형 하나만 보여주면 어때요? 언제쌤? 에이 이거만 숫자 바뀌니까 난이도나 깊은 변형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묶어서 보여줘야 돼요. 온톨로지 있지? 문학 모형 이거 두 개가 하나에서 나오지? 한 태스크 모형에서 나오지? 이건 난이도가 달라지겠지? 깊은 변형이지? 달라지지? 그렇게 보여줘야지 이게 프레젠테이션이 돼요. 어떨 때는 뭐 안 바꿨다고 뭐라 그러고 또 어떨 때는 바꿨다고 뭐라 그러고 뭐 어쩌란 얘기야.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태스크 모형 잡아가지고 난이도의 변형은 between 아이템 모형에서 먹이게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학습하고 똑같아요.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획의 학습은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서 매겨서 각 문학 모형별로 평균하고 분산 정도는 우리가 계산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쭉 있으면 0.7 되는 건 내가 이제 문학 모형을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온톨로지에서. 온톨로지가 달라지면 다르지. 수학에서 0.7하고 과학에서 0.7하고 그렇게까지 바꿔버렸는데 컨텐츠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시겠죠? 컨스트럭을 유지한 상태에서 난이도를 바꾸게 하려면 이렇게 생성 모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항을 보지 말고 온톨로지하고 태스크 모형하고 전체 집합으로 보셔야지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어베일러블 하면 예. 뭐 생성해가지고 딜리버 하면 되겠지. 그때는 일사천리예요. 내가 모형이 있는데 태스크 모형하고 다 있는데 그럼 뭐 갖다 주면 되는 거지. 갖다 주고 받으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2003년도 우리가 했죠. On the fly, feasibility on the fly generation. 야, 이거를 다 만들어 놓지 않고 생성 다 시키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따박따박 생성시키는 걸로 가면 되겠네. 우리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인스턴스 만들어서 저장 안 합니다. 카파는. 필요할 때 그때 랜덤마이즈해서 바로 뿌려주잖아요. 그쵸? 예, 그게 너무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하니까 그런지 20년 전에는 그게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야, 필요할 때 생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심지어는 문항도 아니에요. 언제쌤, 우리 뭐 생성합니까? 평가를 필요할 때 세트로 생성하잖아.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평가가 연결돼서 어댑티브 평가가 필요할 때 생성이 되잖아. 결과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 필드에서도. 근데 데이터 매겨가지고 뭐예요? 아, 뭘 생성하면 어느 모형에서 때려서 나오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생성되는 게 그때까지 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를 매겨야 된다니까. 문학 모형마다 매겨야 돼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가가 있어야지 데이터를 매길 거 아니야. 근데 평가 이제 만들었잖아. 매기자고 데이터를. 평가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있나. 근데 프리테스트 과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학습 속에서 쓰면서 데이터를 매기는 거예요. 서로 나눠서 쓰면서. 사실은 이게 뭡니까? 아이소모르픽하게 same인데 그쵸? 이거 하려면 뭡니까? 굉장히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소모르픽까지 하려면 똑같 더 same 정도 나오려면요.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도대체 난이도가 어떻게 구성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예, 아주 많은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까지 스트롱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호모지니어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아이소모르픽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추정과 very predictable하게 homogeneous한 정도까지만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인제 뭐 거기까지 하면 할 만하지. 어느 정도 추정 정도는 그러면 인제 추정이 어느 정도 정확한 게 맞냐 그러면 인제 난이도 모형의 뭐 추정치가 어느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데이터 먹여 가지고 만들어 보자라는. 그 90% 정도 설명할 수 있다. 뭐 80% 이상 설명하면 됐네. 근데 정확하지도 않고 뭐래요? 오차는 있을 수 있죠. 내가 추정에 대한 오차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100% 아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가 달라도 다르지 이 사람들아. 뭐가 쪼끔만 달라도 다르지. 그러니까 인제 negligible 할 정도로 가고 쓸 만큼 갈 second cases.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게임입니다. 이게 하고 나면 어때요? 모든 문항을 에 대한 거에 대해서 calibration 을 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머신 러닝 해서 기계학습 시켜서 예측 모형이 할 때까지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인제 뭐 예를 들어서 학습용 데이터잖아. 학습용 데이터가 되고 안정화되면 잘 보세요. 안정화되고 나면 뒤에서 생성되는 건 고 문항에서 나오는 거는 추정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쵸. 한 모형에서 수만 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몇백 개는 그거 가지고 추정을 하면 그 뒤에는 뭡니까? 이거 0.7인 것 같아. 잘 만들어 가지고 프레딕션이 굉장히 높아졌어. 그래서 나중에 그 랭킹 다 매길 거야, 내가. 이 모형은 난이도 추정치가 해보니까 실제 해보니까 이때까지 계산된 걸로 한 0.8이고 variability가 이 정도고 예측력이 이 정도 됩니다. 다 뽑아낼 거예요, 제가 데이터 들어오면. 그건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 내가? 여러분 성격에 내가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 데이터 들어오면? 그 모형마다의 그거 다 매겨서 해야지. 근데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니까 일단 쓰자고. 써야지 데이터를 매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모든 것들이 프리테스트되지는 안 할 필요는 없다. 모든 인스턴스를 프리테스트 해야 돼. 자, 보세요. 얹으세요. 내 모형을 만들었어. 인스턴스에서 2만 개가 나온다며. 그 2만 개를 다 때려 넣었어. 그 하나씩 하나씩 칼리브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다 할 필요가 있는 거를 방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형을 영원히 쓰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쓰는 거예요. 그 모형을 영원히 쓰는 거예요. 필요한 모형 코드를 바꾸면 되는 거고. 그쵸. 저장해서 따로 하든지. 뭐 모형 코드 바꿀 수 없으면 그 오류가 안 나면 영원히 쓰는 거예요, 인제 그것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랜더마이즈에서. 그러면 이렇게 쭉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멀티 레벨 IRT 모형이다. 이게 다 있잖아. 2003 년도. 어? 멀티 레벨 IRT. 어제 우리 뭐 2010 년도까지 있고 어제 한 건 2002 년도 페이퍼였고 그거는 캣에서 하는 거였고. 예. 캣 안 가도 멀티 레벨 IRT로 이렇게 해서 다 했다고. 더 이상 페이퍼가 안 나올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읽었거나 읽어도 이해를 못할 뿐이지 이미 많이 나와 있어. 이거 페이퍼가 나올 게 없어. 이쪽은. 그래서 멀티 레벨 IRT, 그래서 베이지안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멀티 레벨 IRT 할 때는 뭐 한다고요? 평균하고 분산. 그것들의 문항 모수의 평균하고 분산을 잘 설명할 수 있다. essentially. 결국에는. 평균하고 분산하고 다 추정 가능해서. 이게 추정 가능하면 뭡니까? 이게 얼마나 호모지니어스한지, 내가 얼마나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이밸리에이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왜냐면 그 평균이 어느 정도고 이제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아니, 이 문항 모형의 분산이 어느 정도 적으면, 이거 굉장히 프레딕터블한 거고. 분산이 좀 크면 뭡니까? 프레딕터빌리티가 떨어지겠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 사실은. 근본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꾸 막 팬시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explainability, generalizability, forecastability 비슷한 이야기들 다 들어가는 거죠. difficulty as outcome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difficulty as outcome. 그리고 LLTM이 굉장히 이 피셔 선생님의 LLTM 있죠. GHLLTM이 굉장히 중요한 리터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들어가 보시면 요 페이퍼를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사이코메트리가 페이퍼 중에 하나인데 difficulty 모형의 효시라고 보시면 돼요. 요 페이퍼 반드시 챙겨서 읽으시고 이 페이퍼 읽어보세요. 그럼 다 이 페이퍼 이야기해. 여기서부터 약간 여기는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믹스처 IRT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이거를 멀티 레벨 IRT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요거는 약간 디스크리트로 믹스처로 바라보는 거에서 두 개를 밸런스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냥 IRT는 뭐였어요? 더 슬로프, 더 인터셉이었잖아요. 문학 모형마다. 그게 아니라 아니 문학마다. 이제는 뭡니까? 그냥 슬로프가 디스트리뷰션으로 돼요. 평균과 분산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인터셉이 평균과 분산을 가진 거예요. 난이도가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디스트리뷰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베리어빌리티가 있을 수도. 그래도 뭡니까? 세타 값 다 추정된다고. 근데 세타 값의 추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슬로프가 바뀔 수도 있고 인터셉이 바뀔 수도 있고 하면 세타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추정치가 언제선 그 랜덤 컴포넌트가 들어오잖아요. 세타 값 추정할 때 슬로프랑 인터셉이 막 바뀌어. 그럼 세타 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바이어스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애큐러시는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세타 값의 스탠다드 에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요. 그 스탠다드 에러는 잡아줄 수 있어요. 뭘로 잡아줄 수 있다고 언제세요? 세타 값의 스탠다드 에러가 진짜 걱정이면 바이어스만 없으면 그건 또 잡아줄 수 있어요. 뭘로 잡아줄 수 있어요? 테스트 랭스로 잡아줄 수 있다고. 같은 이야기를 한 2천만 번 정도 되풀이해서 귀에 못 피날 때까지 내가 되풀이해 줄게. 테스트 랭스로 잡아줄 수 있다고. 그냥 이게 베리어빌리티가 커지잖아요. 막 이러고 하지 말고. 테스트 랭스를 잡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험을 결국에는 길게 한다는 얘기였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옛날에는 아이템 익스포저 때문에. 근데 문항 생성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좀 길게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지. 같은 문항에서 뽑아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2배 만드는 거 쉽습니다. 3배 만드는 거 쉬워요. 테스트 시큐리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이야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너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맞아요. 너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난 아이템 뱅커 이거 지금 하나 아니야. 생성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테스트 랭크를 굉장히 자유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한 번 더 물어봐, 그럼. 2배로 만들어. 그러면 되지 뭐. 그럼 세타 값에는 영향이 없다. 없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항만 내가 밸리드한 게 있으면. 문항 모형만 밸리드한 게 있으면. 같은 이야기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어때요? 좀 아니다. 그럼 뭐 좀 리바이징 하면 되지. 문항 모형 같은 거를. 버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문항 모형, 물론 나도 없더라. 새로 만들더라. 요즘 만들다 보니까. 근데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는. 문항 모형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거의 다 리사이클러블 해요. 옛날엔 문항은 진짜 갖다 버려야 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항 모형은 그냥 리바이즈해서 쓰면 되잖아. 프로그램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거의 뭐 재활용 가능합니다. implication 뭐라고요? construct representation. 숫자 많아져서 좀 하는 거는 뭡니까? construct preservation. construct representation은 누구 거?
엠브레스턴 선생님 거. Construct Preservation은 누구 거? 비아 선생님 거. 요 페이퍼 사이팅 하면서 두 개 이렇게 가시면 돼요. 테스트 시큐리티예요. 사실은 요게. Construct Preservation. 근데 선생님이 이제 Construct Preservation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셨고, Construct Representation은 뭐라고요? Principal Constructing Test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Construct Validity, Generalizability 하는 사람 그 관점 있죠. 이거는 테스트 스코어의 correlation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 emphasize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이 크롬박 알파셈이에요. 크롬박 셈이 막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후드로 까는 이야기예요. 야, 그거 correlation 맨날 분석해봐라. 응? 잘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하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 확실히 긋습니다, 이거. 쫙 그어버린 거예요. 진짜 피가 철철나게 긋는 거예요. 긋는 이야기예요. Construct Validity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그거 correlation 맨날 factor analysis 하고 해봤자 한계가 있어. did not이라 그러잖아. did not do well이라잖아. 어떻게 시험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 못한다는 거. 이렇게 보면. 시험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코릴레이션 가지고 보는데, 내가 항상 드는 비유 있죠, 언지세요. 나쁜 놈들끼리도 굉장히 친하다. 못된 놈들끼리 억수로 친해. 친한 걸로만 퀄리티를 보자면 그 꼴통들이 제일 퀄리티가 높은 애들이야. 저들끼리 친하거든. 아시겠어요? 그 반에 못된 애들끼리 저들끼리 굉장히 친하다니까. 코릴레이션만 구해봐. 그럼 저들이 최고 좋은 애들이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원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는 것을 construct preservation이라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원리를 봐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핵심은 뭡니까? 내가 이 문항이 저 문항과 어떻게 다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명하려다 보면 어떻게 하면 만드는 과정이 다 원리로 다 보여야 돼요. 생성되는 과정이. 명시적이어야 된다고. 명시적이어야 돼요. 프로그램 정도로 가야지 이게 이 문항하고 이 문항은 어떻게 어느 정도 디테일이 되는 거예요. 난이도 문항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할 때 엠브레스 선생님은 Cognitive Psychology의 그 Knowledge Representation 있죠. 언제쯤 우리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Knowledge Representation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Psychological Process까지 Deeper Understanding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항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딥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스코어를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 점수 맞은 거는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할 수 있고, 그 시험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문항이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스코어에 대한 인터프리터빌리티도 올라간다. 그리고 그거는 코릴레이션 가지고는 잡을 수 없는 거야. 하는 이야기 했죠. 야들 억수로 친하다니까 저들끼리. 막 죽고 살고 막 다이하드하고 난리가 납니다. 나쁜 놈들이잖아. 아니 좀 나쁘다고 그렇지만 저끼리는 굉장히 친하지만 뭡니까? 코릴레이션을 못 봐요. 굉장히 좋은 애들로 나온다고. 코릴레이션만 분석하면 얘네들은. 만들어서 버릴 수 없습니다. 사자처럼 우리는. 만들어 놓고 이상한 놈 버리기 시작하는 게 잘 만들자라. 아시겠죠? 잘 만드는 원리로 승부해야지, 만들어 놓고 이상한 놈 버리는 건 어제 뭔 얘기였습니까? 아니, 핏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바뀐다니까. 문항의 핏은 맨날 바뀌어요. 시간 지나면서 계속 나빠져. 그럼 다 갖다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리타이어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핏 관점에서 보면요, 결국에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쓰면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거 안 채워놓으면 있는 걸 계속 써야 되잖아. 결국에는 다 갖다 버리고 계속 채우고 버리고 채우고 버리고, 그 게임이라는 거예요. 잘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컨텐츠 밸리리티 하고도 달라요.
아예 요즘엔 컨텐츠 벌리리티는 뭡니까? 모멘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컨텐츠 벌리리티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construct representation으로 뭐라고요? 미슐립 쌤이 이야기하셨어요. 분명히. construct representation 안에 컨텐츠 벌리리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일반화되는 거 있죠. 일반화 과정. construct representation은 구상을 일반화 잘 했나라는 얘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할 필요 없다. 그럼 벌리리티 하나가 뭘로 한 방에 정리가 됩니까? construct representation과 construct preservation. 각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로 정리가 되죠. 두 개만 있으면 돼요. 테스트, 얼마나 내 이 구상이 secure하게 측정되냐. 기억으로부터. 그 다음에 내가 이 구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표상하고 있나. 설명하고 일반화돼 있고 그걸로 끝낸다는 거예요. validity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핵심이 generative approach라는 거예요. 생성이 될 수 있을 만큼 모형 만드는 사람이 validity의 킹 왕짱 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딴 거 필요 없다는 거 너무 강하게 들리지만 지금 쌤이 이렇게 그 톤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놈이 힘이 제일 센 거지. 내가 생성자를 가지고 있으면. 제너러티브 엔진이 끝난 거야.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를 프로그램 시켜서 제너레이팅 할 수 있으면 끝난 거지. 그래서 이 제너러티브 아이디어가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그냥 프로그램 짜가지고 요즘 왜 제너러티브 AI가 힘을 가져요, 은지쌤? 유용하잖아. 그러니까 똑똑해요가 아니라 똑똑한데 똑똑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래서 제너러티브 AI는요, 제너러티브 어프로치 어세스먼트를 힘이 셉니다. 컨텐츠 앤 서비스잖아. 러닝 쪽에서는 이게 서비스랑 컨텐츠랑 같이 가는 거잖아. 러닝 컨텐츠 앤 서비스.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예측하는 것과 같다. 내가 진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예측하는 것과 같다. 설명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그니티브 이론을 가져옵니다. 코그니티브 이론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하면 어렵겠네. 좀 더 단순하면 쉽겠네. 내가 이걸 넣으면 더 어디셔널 컴포넌트가 있으면 뭡니까? 더 어렵겠네. 쉽겠네. 그리고 잡스러운 걸 많이 집어넣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부러 잡스러운 걸 집어넣고 일부러 굉장히 정갈하게 만들면 더 쉽겠네. 왜냐면 읽을 때 해석하는 게 많아지잖아. 그 도움되는 거를 더 넣으면 어때요? 문항을 줄 때 도움되는 걸 좀 더 주면 어때요? 쉬워지고. 도움 안 되는 걸 더 주면 어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이게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해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이론을 바탕으로 했던. 왜냐하면 결국에는 워킹 메모리랑 과제의 컴플렉시티랑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난이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중에 뭐냐면요. 그 워킹 메모리하고 뭘 인출을 많이 시키는 거 있어요. 뭘 풀려고 하면 옛날에 기억을 많이 떠올려야지 풀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것저것 인출의 요구가 많은 거 있죠. 그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똑같은 걸 풀어야 되는데 옛날에 기억을 많이 되살려야지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복잡해 가지고 머릿속에 엄청 많이 올려야지 되는 거 있죠. 그때 워킹 메모리 캐패시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읽어 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워킹 메모리 캐패시티 그다음에 뭡니까? 그 required component. 인출을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는 패턴. 왼쪽으로 돌리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도는 게 쉽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지 패턴들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위에 올리는 게 더 쉽다. 밑에 올리는 게 쉽다. 탐색을 해야 된다. 이걸 쭉 봐서 이제 순서를 맞추고 나서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쪽으로 가요. 근데 이거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Cognitive Psychology 쪽에 가깝고 Educational Measurement는 일반화가 얼마나 충분히 되어 있는 과제인가 아이들이 알아야 될 때 얼마나 일반화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문학 모형 만들 때 일반화에 초점을 두면 Educational Measurement고
실험 설계로 초점을 두면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 쪽이고 그건 둘 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학 모형은. 문학 모형은 다 일을 하고 내가 봐요. 은지쌤. 온톨로지가 하나가 있어. 구상의 핵심 구조가 있다고 봐. 문학 모형이 1 번부터 19 번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난 주구장창 컴플렉시티만 조절했어. 그러면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 쪽이고. 은지쌤 그래. 왜 꼭 그렇게 물어봐야 돼?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과제로도 줄 수 있고 저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안다라는 거는 게 충분히 일반화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문학 모형을 구성할 수도 있잖아. 난이도에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construct representation을 generalizable domain of task를 만드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되지. 그리고 이 모형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래 했다 쳐. 다 알죠? 스티뮬러스 피어처럼 모형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템 모형 만들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뭡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했던 얘기예요. 이 모형이 잘 구성이 돼 있으면 난이도 모형이 그러면 태스크 모형 안에서 문학 모형별로 쭉 데이터가 들어오면 뭐예요? 어떤 인스턴스는 인풋이에요. 결국에는 예측하고 인풋하고 같은 겁니다. 아니 그거 이 문학 모형에서 나왔잖아. 난이도가 0.7인 게 측정이 됐고 이때까지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굉장히 뭡니까? 호모지니어스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나올 것들도 난이도도 인풋 해볼 수 있겠네. 인풋이란 용어를 써요. 그쵸? 그래서 few 여기서는 few라 그랬는데 어제 사령쌤이 어느 정도 few입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스타디를 해봐야죠. 적은 수의 인스턴스만으로 우리가 칼리브레이션 모형을 칼리브레이션 할 수 있다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다. 설명도 하고 이제 난이도도 거기에 이제 인풋해서 쓸 수 있겠네. 그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하자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문학 모형 가지고 난이도가 있는 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프라이어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속도가 빨라지겠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그래도 뭐라도 좀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 가지고 프라이어로 해서 시작하자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니까 또 킹왕짱이 되는 거예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물려받아서 베이지안으로 해서 안정화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난이도 예측 모형이 안정화됐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생성되는 인스턴스는 뭡니까? 그 난이도를 바로바로 해주자고. 어사인을 시켜주자. 그래요. 과학입니다. 자, 인테그레이셔널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와 사이코메트릭 모형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생성 모형하고 추정 모형하고 이게 약간 합쳐지고 그 생성 모형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difficulty 모형이 쓱 들어와요. 1번 문항은 어렵고 2번 문항은 더 어렵고 3번 문항은 더 어렵고 이런 식으로 태스크 모형에서 그 문학 모형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보여. 문학 모형은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잖아 우리가. 태스크 모형 세트로 쭉 갖고 들어오면서 difficulty 모형이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IRT는 뭐예요? 멀티 레벨 IRT가 싹 오른쪽에서 와. 이거는 멀티 레벨 IRT 모형이고 이 사람들아. 왼쪽에는 뭡니까? 생성 문학 모형에서 태스크 모형이 멀티 레벨 IRT 모형으로 어떻게 만나요? 이 IRT 모형의 difficulty를 설명하는 모형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멀티 레벨 모형 IRT에서는 그냥 난이도가 변화한다라만 쭉 와요. 난이도가 변화할 수 있다. 그쵸? 그 변화를 왼쪽에서 뭘로 가져오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를 나는 설명할 수 있다.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문학 모형과 태스크 모형으로 그 난이도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만나요. 그럼 왼쪽 편이 뭘로 바뀌어요? 위상이 바뀌어요. 나는 문학 모형과 태스크 모형 만들었는데 생성할 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갖다 붙으면서. 멀티 레벨 모형에서 붙으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디피컬티 모형 역할을 해요. 난이도 설명 모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태스크 모형이. 그때는. 그게 없으면 설명을 어떻게 해?
잘 보세요. 그거 없으면 설명 어떻게 할 건데. 결국엔 생성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생성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멀티레벨 IRT 모형 자체는 데이터 들어오면 거의 자동화돼서 다 에스타블리시 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에스타블리시 돼 있잖아. 그럼 할 건 뭐 있어. 패키지 돌리는 건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멀티레벨 IRT를 그냥 평균이 얼마예요? 분산이 얼마예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difficulty의 평균이 얼마예요? difficulty의 분산이 얼마예요? 하는 게 아니라 difficulty as outcome으로 하려면 difficulty as outcome 하려면 independent variable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조를 태스크 모형과 문학 모형으로 갖고서 딱 결합시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하고가 결합되는지. 그게 Generative Assessment 모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성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까지 궁극적인 레벨은요. 여러분들이 Generative Psychometric 모형 하려면 데이터 분석하는 모형과 생성 모형이 결합된 형태로 보셔야지 그게 보입니다. 근데 두 개가 다른 거죠. 추정 모형은 난이도 추정 모형이었고 IRT는. 그쵸? 원래는 내가 문학 만들려고 만든 건데 그 태스크 모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Difficulty Prediction 모형 역할을 하는 거예요. Construct Preservation은 자 뭡니까? Long-standing threats 해결되지 않는 위협 평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평가에 대한 사전 지식을 측정하는 건지 구상을 측정하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크로 레벨에서 퀀텀 피직스 이야기 해줬죠. 온도를 재는데 온도기가 온도 재는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면 돼야 안 돼요? 온도기의 온도가. 안 되죠. 온도기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기 재기 전에 막 이런 짓을 하잖아요. 왜냐면 온도계의 온도가 내 몸의 온도를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여러 번 재야 되잖아, 우리가. 평가는 에러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재야 되는데 측정 행위가 측정 대상자의 구성의 능력을 바꾼다고. 그게 퀀텀 피직스가 미시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마이크로 월드에서만. 매크로 월드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불확정성의 원리가 하이덴베르그 선생님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거시 세계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평가에서는. 평가 행위가 평가하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불확정성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하면 이거 확정적으로 어때요? 외워버린다고 애들이. 그래서 사실은 불확정성의 원리가 아니라 바이어스의 원리예요. 똑같은 시험으로 계속 측정해봐. 그게 유출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의 시험으로 자꾸 넘어가잖아. 바람 꺼진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인터랙션이 일어나. 불확정은 퀀텀은 불확정이지. 랜덤이라기도 하지. 우리는 뭡니까? 그냥 꼬로박는 거예요. 같은 시험을 계속 치면. 그러려고 어땠습니까? 이거를 하려고 어댑티브 테스팅도 해보고 어쩌고 exposure rate도 관리를 해보고 어떻게 왜냐면 다 validity of score라는 거예요. validity of score입니다. validity of assessment예요. 이거 안 되면 validity입니다. 그래서 test security는 validity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test security validity입니다. 무너지면 validity라고. 스코어가 지금 valid하지 않는데 interpretation이 뭔 소리야? 아시겠죠? 캣도 exposure를 줄여줘서 테스트 시큐리티를 좀 방지해주는 데서 웰컴 받는 거지. 예.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맞춤 시험이 뭘 대단해서 시험이 줄어드니까 좋은 거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그거 아니면 좀 길게 해. 캣을 못해서 그냥 좀 길게 해 그냥. 뭐 그렇게 막 어댑티브 들어갔다고 너무 막 광분할 필요 없어요. 줄어드니까 좋은 거야. 줄일 수 있으니까. 줄이는 게 왜 중요하다고요? 테스팅 컴포넌트는 인트레스트고 이거고 우리 쪽에서 뭐라고요? 이게 자꾸 기억으로 떨어지니까 그거 방지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Second generation은 multiple comparable form.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합합시다. 쌤이 또 선생님 우리 패러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막 물고 뜯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이게 왜 패러렐인지 막 대답해라. 네가 만든 여기서 나 우리는 지금 은지쌤 우린 지금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기계가 on the fly로 뭡니까? generative assessment 모형은 뭡니까? 퍽퍽퍽퍽 찍어내잖아. 이제 문학 모형 만들어 올리니까 어댑티브도 하잖아. 그럼 뭐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냥 comparable form을 멀티플로 만들어주는 생성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아니 comparable 하잖아. 컨텐츠 딱딱 맞춰가지고. 물론 이제 그 문학 모형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쯤에서 합의하자고. 비아 선생님이 공격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Parallel Form Generator라고 했을 때 사람들한테. 그래서 Comparable Form Generator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자고. 우리도 그렇게 가자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테슬릿이 뭐라고요? Generative Assessment인데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Comparable Form을 뭐라고요?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인스턴스로. 찍으면 슈퍼링크에서 막 나오잖아 지금. 이제 잘 만들어 놓으면 퍽퍽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지. 용도는 뭐라고요? 핵심 용도는 뭐라고요? Preservability, Construct Preservation. 나는 이제 여러 번 시험 쳐서 뭡니까? 여러 번 시험 쳐서 제대로 된 뭡니까? Reliability 계산할 수 있어. 여기서 Reliability Study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평가가 여러분이 만든 그 슈퍼링크 나오는 거 있죠. 그 평가가 reliable 한지 안 한지를 보려면 그 평가를 여러 번 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애한테 여러 번 치게 해서 그 스코어가 consistent 하면 그 평가가 어느 정도 reliable인지 이제 측정할 수 있어요. 도구를 우리가 가진 거야. 문학 모형을 만들어서 엮어가지고 리니어 모형, 어세스먼트 모형 하나를 만들고 그거를 반드시 뭐랍니까? 여러 번 측정해야 돼. 그래서 여러 번 측정해서 그것이 variability를 계산을 하면 genuine, 잘 들어보세요. genuine reliability예요. 그거는. 스플릿 해프 했어 안 했어요? 은지 씨? 안 했어요. 우리가 그 한 문항을 시험으로 해가지고 internal consistency 크롬박 알파 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시험을 여러 번 본 거예요. 시험을 여러 번 본 거예요. 옛날에는 시험을 여러 번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패럴렐 폼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패럴렐은 아니지만 컴페어러블 폼을 만들었어요. 그쵸? 그걸로 보면 되지.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컴페어러블 폼이잖아. 항상 하는 무기는 뭡니까? 좀 길게 하라고 그러니까. 좀 길게 하라고. 길게 해서 보면 똑같지 뭐. 이치 테슬리 좀 길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몇 번 봐야 됩니까? 좀 다른 얘기지. 그건 좀 다른 얘기. 이론적으로는 기재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반을 쪼갤 필요도 없고 인터널 컨시스턴시를 볼 필요도 없어 이제. reliability, 내 평가가 얼마나 reliable한지 보려면 이제 그 기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preserve validity, creation of multiple comparable form more efficiently 하는 도구다. 아시겠어요? LM generation이.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knowledge about the contents could be disseminated 돼야 된다. jurisdiction of the later cycle. 전부 다 이거 그러니까 이 knowledge도 valid.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합시다. 안지쌤. 이 평가에 들어가는 지식도 validation 돼야 되고 알고리즘도 validation 돼야 되니까 두 개를 떨어뜨려서 합니다.
자, example은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Toolman's validation 뭐 이런 거 validation은 그냥 evidence고 내가 예측했고 예측한 대로 나왔고 하면 좋은 거고 evidence centered design에 대해서 나오고 Toolman's argument 한번 보셔서 이거 나온다? 이거 컨퍼런스 exam에 나온다? 언제세요? Toolman's argument 예. 나온다? 알려줬어요. 에? Roll up Toolman's argument in validity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item generation을 하면 이 Toolman's argument 하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잘 보시고 scoring의 generalizability. extrapolation은 뭡니까? 일반화, 예측력. implication, 특히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하고 generalization을 근간으로 해서 그리고 일반화를 근간으로 해서 construct representation이 형성됩니다. 좌청용. 우베코는 뭐예요? construct preservation도 중요하다. 야, 이 기억으로부터 얼마나 방지한 거야? 너 제대로 reliability 측정한 거 맞아? 패러럴 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그 제대로 지금 이 폼이 얼마나 reliable한지 분석되잖아. 자꾸 똑같은 걸 보면 안 되는데 그 어떻게 efficient하게 패러럴 폼 만들 건데? 중요합니다. 우베코, test security, reliability, interpretability, generalizability 다 잡는 거예요. 다 잡으러 들어가요. 그걸 뭘로 잡는다고 또 디지털로 잡아. 환장하는 거지. 그 테스트만 했나? 러닝까지 잡지. 힘이 센 놈을 만나는 거예요. 힘이 센 놈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나머지 construct representation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 볼 수 있다.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그냥 난이도가 높더라 낮더라 이거밖에 안 됐잖아. 그게 나는 난이도를 높게 만들었는데 실제 난이도가 높게 나왔네, 낮게 나왔네. 그 구조를 가지는 거잖아. 그럼 힘이 세죠. empirical check on theory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론으로 멈추지 않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어렵게 나왔는지 쉽게 나왔는지 해볼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세고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하고 맞붙이는 구조잖아요. 데이터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구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설명도 이론을 가지고 내가 난이도를 설명하고 스코어를 설명할 수 있다. Theory based interpretation을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그냥 난이도가 5예요, 10이에요가 아니라 왜 난이도가 5인지,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 Relationship theory와 test development를 다 같이 심바이아릭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둘 다 잡는 거라.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쵸? 이론과 실제 시험, practice를 improve 할 수 있는 구조다. item generation. 그래서 valid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다 전부 다 그 validity에 대한 이슈예요. 얼마나 스트롱하냐, 얼마나 뭐 weak하냐는 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내가 스트롱한 이론을 가지고 만드느냐, weak한. 스트롱한 걸 가지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난이도로 설명을 막 하려고 하는 거고, weak 쪽은 어디냐면 weak가 이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화에 중점 둔 거 있죠. 아니 나는 이거 일반화에 중점을 둔 거야. 이 과제를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쪽이 weak에 걸리는 거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조금 쉽게 덜 쉽게 그쪽으로 가는 건 strong theory 쪽이에요. 아시겠어요, 은지쌤? 그럼 일반화는 이론이 없어도 돼요? 아니에요. subject matter expert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죠. 이것도 알아야죠. 그거는 이론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우리가 합의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과제들이라니까.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나서 같이 합의하는 구조니까 뭐 무식한 쪽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쪽이에요. 근데 일반화에 중점을 둔 거고 이거는 이제 프레딕션에 중점을 둔 거고. 아시겠죠? 스코어의 프레딕션과 일반화 두 개를 나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그젬플 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그젬플이면 크게 와닿진 않더라고. 이런 거는 뭐 앉아가지고 발로도 만들겠네 여러분들. AI죠. 문학 만드는 게 결국에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difficulty를 구성하는 요소가 어떻게 돼 있냐. 그쵸.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어떤 요소로 difficulty가 달라지냐. 아까 얘기했죠. 뭡니까? 우리는 태사마는 뭐예요? complexity 룰을 manipulating 하는 거예요. 응? 태스크를 주고 태사마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example이. 야,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랑 섞어가지고 물어보고 복잡하게 물어보는 거랑 내 complexity 룰이 정해져 있잖아. 그 룰에 따라서 given task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 weak theory예요? strong theory예요? 은지쌤. 태사마를 가지고 내가 만드는 어프로치는 complexity 룰을 가지고 해서 difficulty를 좀 나눠보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weak야? strong이야? strong이라 그랬잖아. weak는 뭐예요? 다양한 거.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는 거. 과제의 다양성, 일반성에 중점을 두는 게 weak고. 아시겠죠? 두 개 다 들을 수 있고. think aloud나 멘탈 모형을 가지고 그 룰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접목시킬 수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난이도를 설명할 때. 난이도 설명할 때 그냥 뭐 컴플렉시티만 가지고 올 수 있냐. 코그니티브 레벨도 응용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도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 중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론 자체는 사실은 아니라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난이도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론은 되는 거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난이도를 추정한 것을 validate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효과적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 끝날 때가 됐나 보다. 멘탈 티어리 잘 보시고 멘탈 티어리 쪽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cognitive psychology는 주로 멘탈 티어리 쪽으로 가져옵니다.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되어 있는 example을 보면서 어느 쪽에서 이 멘탈 티어리가 이용됐는지 보면서 관심 있으면 이쪽 리서치 보십시오. constructed responses도 한 건데 우리 multiple choice뿐만이 아니라 constructed response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만드는 건데 뭐 automatic scoring 안 들어갈 것 같으면 뭐 어려워서 automatic scoring 안 하고 뭐 사람이 할 것 같으면 뭐 쉽지. 문학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계가 스코링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거지 AIG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슈예요. 두 개를 합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AIG로 만들었기 때문에 item generation 했기 때문에 construct response로 들어온 것을 automatic scoring 할 때 도움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는 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리터처예요. 그냥 automatic scoring만 보지 말고 automatic generation하고 automatic scoring하고 같이 합치는 부분은 이제 남겨져 있는 future research예요. 아직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안 건드렸어요. 누가 건드리겠지. 나 이거 좀 하고 나서 하자. 바빠 죽겠다. 그것도 한번 갑시다. 컨커 하러. automatic scoring AIG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grading. 요즘 GTP가 나왔기 때문에 할만할 것 같아요. 요즘은. 자, 그렇습니다. security도 잡고 스탠다드도 잡고 뭐 폼이고 뭐 implementation 하기 쉽지 않습니다. 쌤이 그랬잖아. implementation이 어렵다고. 아, 좋지. implementation이 어렵다고. 이거 쉽지 않아요. constructing form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네. 그래요. 뭐 이 equating 할 때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equating 할 때 앵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유출되면 큰일 나잖아요. 앵커 아이템은 중복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앵커 아이템만 앵커 모형으로 써가지고 아이템 모형으로 써가지고 테슬릿 같은 거 있죠. 중간에 되는 거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 세트로 나온 거를 그 연결시켜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퀘이팅 하는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 하셔서 앵커 아이템의 프리저베이션 잡아주는 거 네. 뭐 쌤이 이야기하셔서 그것도 하나 나중에 리서치 토픽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GRE 이야기하고 뭐 ETS에서 나온 거 validity입니다. preservation, representation 잘 보시고
construct representation, theoretical knowledge가 다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식을 모형화시켜서 들어오는 게 중요했고 efficiency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퀄리티 먼저 잡아야 돼요. 퀄리티가 있을 때 숫자도 중요한 거예요. 설명력이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잘 만들어졌을 때 validation도 끝났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숫자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뒤쪽에 하는 거예요. 빙신 같은 거 많이 만들면 재앙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겠어요? 멍청한 거 많이 만들면 재앙이에요. 일단 퀄리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퀀티티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숫자 많아요 이야기하지 말고 뭐 이야기하라고요? 기억으로부터 방지해주는 멀티플 폼까지 가셔야 돼요. comparable form generating까지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equating도 살리고 reliability도 살리고 그래서 이론적인 이야기가 돼요. 단순히 그냥 많아요 하면 안 돼요. comparable form generating까지 가는 것까지 봐서 comparable form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efficient 하지.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지. demonstrate.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기억으로부터 방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뭐 됩니다. 나머지는 뭐 강의했던 거 조금 여기저기 조금씩 모아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온톨로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서머리는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왜 우리가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문학 모형을 태스크 모형 속으로 해서 집어넣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핵심은 뭡니까? 분리시켜서 온톨로지를 구조화시키니까 분리시킬 수 있죠. 분리시키니까 뭐예요? 문학 모형 만드는 사람하고 지식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지만 따로 할 수 있죠. 테스트 시큐리티를 보존하면서 거기에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그 2시간이라는 만땅을 시간 썼지만 100번 읽어도 이 페이퍼가 제일 중요한 페이퍼, 시작하는 페이퍼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2시간이나 또 썼습니다. 감사합니다.